2007년 4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해산시 장마당에서 9년 동안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돈주라고 불렀어요. 도봉현, 그해 48살이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트럭 한 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25, 21, 14살 제 아들 셋이 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트럭 짐칸 바닥에 깔린 옥수수 자루 사이에 아이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큰아들 태성이는 동생들 어깨를 잡고 있었고 둘째 혁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막내 찬소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메, 같이 안 가? 저는 웃었습니다. 금방 간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트럭 브레이크 등 2개가 어둠 속으로 작아졌어요. 저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70억, 9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달러로 치면 3만 달러쯤 됐어요. 그 돈을 하룻밤에 전부 썼습니다. 아들 셋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지고 저는 빈 좌판만 남은 장마당으로 돌아갔어요.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저는 그날 새벽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셋이 사라진 그 새벽 이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속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1959년에 함경북도 해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산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장백현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예요. 부엌 창문을 열면 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별이 아니라 가게 간판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해산 제재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굶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배급이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해산경공업대학에서 직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해산 직물공장에 배치됐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어요. 해산시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어요. 웃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에서 야근하는 날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공장 앞에 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제가 나오면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결혼은 1981년에 했습니다. 이듬해에 큰아들 태성이가 태어났어요. 1986년에 둘째 혁수, 1993년에 막내 찬소리가 왔습니다. 아들만 셋이었어요.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중국 쪽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장백현 쪽 중국 상인들과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남편의 능력이었고 동시에 남편의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1998년이라는 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가던 시기예요.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해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고 전기는 하루에 2시간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10월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야근인 줄 알았습니다. 무역회사가 바쁜 시기였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어도 안 왔어요. 8시, 9시, 태성이가 아버지 왜 안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 온다 하고 대답했어요. 밤 11시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 줄 알고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사람 2명이 서 있었어요.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훨씬 무서운 곳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도봉현 동무, 남편 건으로 왔소.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이부 앞에서 우는 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파고듭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중국 측 거래처와 단독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요. 간첩 혐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바로 알았어요. 남편은 무역회사 일로 중국 사람들을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간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의 상관이 외화벌이 실적을 횡령한 게 들통날 뻔하자 남편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였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죄를 넘기는 건 북한에서는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반국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서였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지 않으면 저까지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 셋이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찬소리가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군화가 신발장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걸 신고 나갔는데 맨발로 끌려간 건지 다른 신발을 신은 건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군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 아침이 왔습니다. 태성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현관을 보더니 아버지 군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6살이었어요. 그 나이면 이미 눈치가 있습니다. 어메, 아버지 어디 갔어요?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다. 좀 오래 걸린다. 태성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혁수는 12살이었는데 형보다 감이 빨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출장이면 왜 군화 놓고 갔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숨을 골랐어요. 찬소리는 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한 번 물었고 저는 곧 온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찬소리는 네 하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뒤 우리 가족의 성분이 추락했습니다. 성분이라는 건 남한으로 치면 신용 등급 같은 건데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어요. 원래도 거의 안 나오던 시기였지만 우리 집은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직물 공장에서도 저를 내보냈어요. 반국가 사범의 아내는 공장에 다닐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업도 배급도 남편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이 셋을 먹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63살이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뒤로 말이 줄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장마당이라는 곳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은 사실상 유일한 시장이에요. 국가 배급이 무너진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불법이지만 장마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당국도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되 완전히 감지는 않았습니다. 단속이 들어오면 좌판을 접어야 했고 보위부에 뇌물을 바쳐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학에서 직물공학을 배웠지 장사를 배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첫날 좌판을 펼치는 법도 몰라서 옆자리 아주머니한테 혼났습니다. 대학 나온 게 자랑이야. 여기선 목소리 큰 게 대학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장마당에서는 학력이 아니라 눈치와 목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산 직물 소매로 시작했어요. 장백현에서 넘어오는 천을 받아서 좌판에 깔고 팔았습니다. 위안화 500원 어치를 떼어다가 팔면 200원 남았어요. 남한 돈으로 치면 7만 원 들여서 3만 원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3만 원으로 아이 셋을 먹였습니다. 옥수수 죽을 끓였어요. 쌀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태성이가 죽을 한 그릇 먹고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먹어라 하면 배불러요 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가 부를 리가 없었어요. 16살 남자아이가 옥수수 죽 한 그릇에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동생들 몫을 남기려고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알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장마당은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 안에 소매에서 도매로 올라갔어요. 중국 장백현 쪽 거래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중국 사람들과 거래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걸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어요. 남편을 잡아간 이유가 중국 거래처 접촉이었는데 저는 바로 그 거래처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직물 도매상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옷감, 이불, 솜을 대량으로 받아서 해산 장마당뿐 아니라 청진, 함흥 쪽까지 물건을 보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환전업까지 손을 뻗었어요. 장마당에서는 북한 원보다 위안화가 더 쓸모 있었습니다.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물건을 바로 들여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위안화를 모았습니다. 모으고 바꾸고 굴렸어요. 2004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돈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주,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북한에서 돈주는 남한의 사업가 같은 존재인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돈주는 항상 두 개의 얼굴로 삽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민, 속으로는 장마당의 큰손.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이 수감된 불쌍한 아내, 속으로는 해산 장마당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도매상이었어요. 보위부에 매달 뇌물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위안화 1000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제가 버는 돈의 규모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1000원이 2000원이 되고 2000원이 5000원이 됐습니다. 돈을 벌수록 뇌물이 커졌어요. 뇌물이 커질수록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바퀴 같았어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고, 돈이 있으면 보위부를 막을 수 있었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그 시절 제 전부였습니다. 2005년이 되자 장마당 장사로 모은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됐습니다. 북한 원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 단위였어요. 물론 북한 원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액면가 그대로의 가치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안화와 달러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생활도 나아졌어요. 옥수수죽 대신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태성이에게 겨울 외투를 사줬어요. 혁수에게는 중국산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찬소리에게는 공책을 사줬어요. 그 아이가 공책을 받고 웃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2005년 말부터 보위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돈주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였어요. 장마당이 너무 커지니까 위에서 눈엣 가시로 본다는 거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영숙이가 말했어요. 봉연아, 요새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영숙이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교화소에 가 있었어요. 혼자 장마당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장사를 시작했고 저와 비슷한 규모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상하긴 해.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위부 뇌물이 또 올랐습니다. 위안화 10,000원을 요구했어요. 전에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서 보위부 사람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도봉현 동무, 너무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경고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2006년 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70세였어요. 기력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뒤 8년 동안 그분은 매일 아침 문 앞에 나가서 계셨어요. 누굴 기다리시는 건지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길을 보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라는 걸.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돈이 들었습니다. 북한 병원은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성분으로는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병원 가지 마라. 그 돈 아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 들어. 그 돈 애들한테 써.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아프다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눈이었습니다. 자기 치료비보다 손자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결정. 그 눈을 보는데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여름을 넘기고 가을까지 버티셨습니다. 2006년 9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를 부르셨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봉연아. 예, 어머니. 애들 데리고 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디를 가라는 건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강 건너를 보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앉아 계시던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문 앞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8년 동안 문 앞에 서서 기다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8년 동안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전이라는 건 이미 없었습니다. 보위부 단속은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장마당 동료 2명이 잡혀갔습니다. 돈주 명단이 돌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23살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반국가 사범이니까 좋은 직장에 배치될 수가 없었어요. 태성이는 장마당에서 제 일을 도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점점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혁수는 19살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세상 물정을 빨리 배운 아이였어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잡아간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 저는 그 분노가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혁수가 입을 잘못 놀리면 그 아이까지 잡혀갈 수 있었으니까요. 찬솔이는 12살이었어요. 셋 중에 제일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을 때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형들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어메, 이거 뭐예요? 어메, 저기 뭐예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찬솔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메, 아버지는 정말 출장 간 거예요? 12살이면 아는 겁니다. 8년째 출장인 아버지는 없다는 걸.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부엌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수돗물을 틀 수도 없었어요. 그냥 찬소리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참았습니다. 남편이 끌려갔을 때 참았어요. 배급이 끊겼을 때 참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무시당할 때 참았어요. 보위부에 뇌물을 바칠 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찬소리의 그 한마디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성이의 꺼져가는 눈, 혁수의 분노, 찬소리의 질문.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늙어가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 저는 그날 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이 보였어요. 어릴 때는 별인 줄 알았던 그 불빛.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별이 아니라 가게 간판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간판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탈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싫으면 나오면 되지 하고 쉽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문 열고 나오면 되지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해산에서 두만강까지는 가깝습니다. 걸어서 30분이면 강변에 닿아요. 문제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국경 경비대가 있습니다. 두만강 변의 초소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강을 건너도 중국입니다. 남한이 아니에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교화소, 운이 나쁘면 관리소예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남한까지 가려면 제3국을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 베트남, 태국,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하고 브로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셋입니다. 23살, 19살, 12살. 나이도 다르고 체력도 다른 3명을 동시에 빼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이었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태국까지 가서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는 장면. 머릿속에서는 간단했어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돌아왔어요. 4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국경 경비대가 1명을 놓칠 수는 있어도 4명을 놓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4명이 함께 다니면, 조선말 하는 사람 4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니면 공안이 바로 의심합니다. 환상 단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산이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9년 동안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숫자에 약하면 돈주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부를 적던 노트였어요. 그 노트 뒷장부터 거꾸로 탈북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펼치면 장사 장부, 뒤에서 펼치면 탈북 계획서. 누가 보더라도 장부로밖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먼저 돈을 계산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가장 컸어요. 당시 해산에서 탈북 브로커를 쓰려면 한 사람당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3명이면 최소 24,000달러. 여기에 중국 내 이동 비용, 제3국 통과 비용, 예비 자금까지 합치면 30,000달러는 있어야 했어요.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합쳤습니다. 위안화, 달러, 북한원, 전부 달러로 환산하니까 약 32,00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빠듯했습니다. 예비 자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돈은 9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장마당 좌판 밑에 숨겨둔 위안화 뭉치, 집 마루 밑에 묻어둔 달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에 맡겨둔 자금. 그걸 전부 합친 거예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 쓰면 남는 건 없어요. 제가 빈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저는 뇌물을 줄 돈도, 장사를 할 미천도,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계산은 맞았습니다. 30,000달러면 아들 셋을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왜 넷이 아니라 셋이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4명이 함께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4명 동시 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분명해졌어요. 브로커 장 씨, 저와 5년 넘게 거래한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말이 적고 감정을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할 때는 믿을만 했어요. 약속한 물건은 반드시 넘겨줬고 돈을 떼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부를 사이는 아니었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장 씨를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장마당이 끝나는 시간, 좌판을 접으면서 슬쩍 얘기를 꺼냈어요. 장 사장,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장 씨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몇 명이요? 넷. 장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넷은 안 됩니다. 많아도 셋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 씨가 설명했어요. 도강은 2~3명이 한계라고요. 4명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면 경비병 눈에 걸릴 확률이 배로 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 4명을 동시에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셋을 먼저 보내고 1명은 다음에 따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셋을 먼저 보낸다. 1명은 나중에. 그 1명이 누구겠습니까? 저였어요.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남는다. 장 씨가 물었습니다. 결정하시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얼굴을 봤습니다. 태성이는 마루에 앉아서 아버지 군화를 닦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군화를 가끔 꺼내서 닦았습니다. 신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그냥 닦기만 합니다. 혁수는 부엌에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중국 방송이 간간히 잡히거든요. 그걸 몰래 듣는 겁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 짓인데 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소리는 공책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집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사람을 5명 그렸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린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볼을 타고 흘렀는데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보낸다. 저는 남아서 보이부의 시선을 잡아둔다. 제가 장마당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보이부는 제가 아직 해산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장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셋을 보내겠소. 나는 나중에 따로 가겠소. 장 씨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놀란 건지 안쓰러운 건지 잠깐이었어요.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겠소. 비용은 얼마요? 셋이면 28,000달러. 선불이요. 28,000달러. 거의 전부였습니다. 28,000이면 내 전부요. 장 씨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소.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시기는 2007년 4월로 잡았어요. 두만강이 겨울 내내 얼어있다가 봄에 녹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녹으면 수량이 많아서 건너기 어렵고 너무 일찍이면 얼음이 깨지면서 위험해요. 4월 초중순이 강물이 가장 얕아지는 때였습니다. 경로는 이랬습니다.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장백현으로 넘어간다. 장백현에서 조선족 안가에 숨는다. 거기서 2, 3일 쉬고 연길로 이동한다. 연길에서 기차를 타고 쿤밍까지 간다. 쿤밍에서 육로로 라오스 국경을 넘는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간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간다. 말로 하면 간단해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태성이를 먼저 불렀어요. 장마당 한쪽 구석, 사람이 없는 곳에서요. 태성아, 할 말이 있다. 태성이가 저를 봤습니다. 23살짜리 아들의 눈이 진지했어요. 너희 셋이 먼저 간다. 나는 나중에 따로 간다. 태성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엄애는 진짜 오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태성이가 다시 한참 저를 봤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출장 갔다고 말한 것, 곧 돌아온다고 말한 것. 전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남편과 똑같았어요. 낮고 짧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잘 부탁한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남편이 끌려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태성이에게 했던 말. 형이니까. 8년 전에 그 말이 제 입에서 다시 나온 거였습니다. 혁수에게는 따로 말했습니다. 혁수야, 중국 가서 절대 조선말 큰 소리로 하지 마라. 혁수가 웃었어요. 어메, 나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닌 건 아는데 입이 빠른 건 알잖아. 혁수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젖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분노 뒤에 슬픔을 숨기는 아이였습니다. 찬소리에게는 마지막에 말했어요. 찬소라, 형들이랑 여행 가는 거야. 엄애는 나중에 갈게. 찬소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로요? 멀리. 얼마나 멀리요? 아주 멀리. 그런데 거기 가면 좋은 게 많아. 찬소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뭐가 있는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 14살짜리한테 그런 말은 닿지 않습니다. 라면이 100가지가 넘는데. 찬소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출발 2주 전부터 저는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좌판 밑에 숨겨둔 위아나 뭉치를 꺼냈어요. 바닥 타일 하나를 들어 올리면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9년 동안 하나씩 넣어둔 것들이었어요. 봉지를 풀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 마루 밑에 묻어둔 달러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던 가죽 가방 안에 넣어둔 거였어요. 가방을 열었을 때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가죽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잠깐 안고 있었습니다. 오래 안고 있으면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전부 합쳐서 28,0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천여 달러는 제가 해산에 남아있는 동안 쓸 최소한의 생활비였어요. 한 달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장 씨에게 돈을 넘겼습니다. 새벽에 만났어요. 장마당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서 건넸어요. 장 씨가 봉지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하듯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부요? 전부요. 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한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도봉현 동무. 예,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장 씨가 5년 넘는 거래 동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 먼저, 일은 그 다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2007년 4월 초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밥을 해줬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였어요.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태성이가 밥을 한 숟갈 떴다가 내려놓았어요. 어메, 이거 마지막 밥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 어디 있어. 거기 가서도 밥 먹고 나중에 만나서도 밥 먹고.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혁수는 아무 말 없이 2그릇을 먹었어요. 찬소리는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4개를 씻었어요. 내일부터는 그릇 1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주워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애들을 보내겠습니다. 새벽 2시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새벽 2시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태성이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어요. 잠을 안 잔 것 같았습니다. 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현관으로 가서 아버지 군화를 꺼냈습니다. 신발장 옆에 놓아두던 그 군화예요. 태성이가 군화끈을 조이는 걸 보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거 신고 갈 거야? 예, 그 한마디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이즈가 좀 컸을 거예요. 하지만 태성이는 그 군화를 신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혁수를 깨웠습니다. 이 아이는 잠이 깊었어요. 어깨를 흔드니까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바로 표정이 굳었어요. 오늘이라는 걸 안 겁니다. 찬소리를 마지막에 깨웠어요. 이 아이는 제가 이불을 거드니까 웅크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메, 조금만 더요. 찬소라, 일어나야지. 여행 가는 날이야. 찬소리가 눈을 떴어요. 반쯤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 얼굴이 아기 때랑 똑같았어요. 14살인데 잠에서 막 깬 얼굴은 5살 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저는 부엌 창문을 한번 봤습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이 보였어요. 오늘 밤 저 불빛 아래에 아이들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캄캄했어요. 가로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해사는 새벽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발밑이 안 보여서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태성이가 맨 앞에 섰고 혁수가 찬솔이 손을 잡고 뒤따랐어요.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장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칸에 옥수수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씨가 짐칸 뒷판을 열었어요. 옥수수 자루 사이에 들어가시오. 검문 있으면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태성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혁수가 뒤따랐어요. 찬소리가 짐칸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높았거든요. 14살 아이한테는 높은 짐칸이었어요. 태성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찬소리가 형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때 찬소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메, 같이 안 가?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금방 간다. 찬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수 자루 사이로 몸을 웅크렸어요. 태성이가 동생들 어깨를 잡고 있었고
혁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짐칸 뒷판을 닫았어요. 쇠 걸쇠가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장씨가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일 램프 2개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저 혼자 남았어요. 4월인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니까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장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좌판은 접혀 있었어요. 저는 그 접힌 좌판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날따라 유독 무거웠어요. 트럭은 해산 시내를 빠져나가 강변 도로를 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태성이한테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쯤 트럭이 두만강변의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장씨가 짐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강이 보였다고 합니다. 두만강. 폭이 좁은 지점이었어요. 4월 초라서 강물이 얕았습니다. 무릎 정도 깊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물이 차가웠습니다. 녹은 눈이 내려오는 거니까요. 장씨가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불빛 보이지? 저기까지 걸어가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건너편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혁수가 찬솔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태성이가 먼저 발을 넣었어요. 차가웠다고 합니다. 뼈까지 스미는 차가움이었다고요. 4월이지만 두만강 물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태성이의 아버지 군화에 물이 스며들었어요. 군화가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돌에 미끄러졌어요. 혁수가 뒤에서 찬소리를 잡고 걸었습니다. 찬소리는 키가 작아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고 걸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찬소리 발이 미끄러졌어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혁수가 찬소리 팔을 잡았는데 물살에 둘 다 휘청거렸어요. 찬소리 입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기침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새벽 강변에 울렸습니다. 태성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가서 찬소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찬소리를 등에 업었어요. 아버지 군화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태성이는 벗지 않았습니다. 강변 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태성이가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혁수도 멈췄습니다. 셋이서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고 등에 업힌 찬소리는 떨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왼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성이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다시피 했어요. 찬솔이 입만 물 위에 나와 있게 했습니다. 혁수도 물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4월 새벽에 두만강 물속이었습니다. 차가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뼈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태성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한 번 더 훑었어요. 그리고 꺼졌습니다. 경비병이 돌아간 거예요. 소리를 착각으로 여긴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지는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태성이가 일어섰어요. 찬소리를 업은 채로 남은 거리를 건넜습니다. 혁수가 뒤따랐어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강변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씨가 보낸 안내인이었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을 강변에서 100m쯤 떨어진 단층집으로 데려갔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장백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은 낡은 단층 벽돌집이었는데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가 아이들을 보고 짖었어요. 안내인이 개를 쓰다듬으며 뭔가 중국말로 말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온돌이었어요. 중국족 조선족 집이라 북한 집과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찬소리가 방바닥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형, 따뜻해. 두만강 물에 잠겨있던 몸이었으니까 따뜻한 바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안내인이 마른 옷을 줬어요. 헐렁한 중국 옷이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찬소리 것은 너무 컸고 태성이 것은 좀 짧았어요. 태성이가 아버지 군화를 벗었을 때
발이 하얗게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군화 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성이가 군화를 거꾸로 들어서 물을 쏟아냈습니다. 물이 콸콸 나왔다고 해요. 혁수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형, 그 군화 버려. 무거워서 죽겠잖아. 태성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군화를 온돌 옆에 세워두고 마르게 놔뒀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창문도 열지 마시오. 이 마을에 공안협조원이 있어. 공안협조원이라는 건 마을 사람 중에 공안에 정보를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내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아이들은 이틀 동안 그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갔어요.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나중에 말했어요. 엄에, 북한에서도 숨어 산 적은 없었는데 중국에서 처음 숨어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감시를 받아도 집 안에 갇혀 지낸 적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찬소리가 답답해했어요.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성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찬소리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보려고 커튼을 살짝 들었는데 혁수가 손을 탁 잡았습니다. 하지마. 혁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찬소리가 움찔했습니다. 혁수가 그걸 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 근데 진짜 안 돼. 찬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튼에서 손을 뗐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찬소리의 열이 올라왔어요. 강물에 빠졌을 때 물을 먹은 탓이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까 뜨거웠다고 해요. 안내인이 감기약을 줬습니다. 중국 약이었어요. 글씨가 전부 한자라서 뭔 약인지 몰랐지만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태성이가 찬소리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찬소리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형, 엄해 보고 싶다. 태성이가 이불을 여며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간다. 찬소리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태성이는 찬소리 옆에 앉아서 밤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열이 더 오르면 어떡하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들통나고 신분이 들통나면 북송이고 북송이면 끝이었으니까요. 열은 이틀 만에 내렸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저는 그 이틀 동안 해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돌아온 집은 조용했어요. 현관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태성이 군화도, 혁수 운동화도, 찬소리 신발도 없었어요. 제 신발 한 켤레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어요. 밥을 지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쌀을 몇 인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9년 동안 4사람 밥을 지었는데 한 사람 밥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떴는데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밥을 먹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났으니까요. 찬소리는 배가 고프지 않을까? 혁수는 참고 있겠지. 태성이는 동생들 먹이고 자기는 안 먹고 있겠지. 숟가락을 놓았어요. 밥을 반도 못 먹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좌판을 펴고 물건을 깔았어요.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천이 바닥났으니까요. 예전에는 좌판 위에 직물 뭉치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자투리 1000몇 장이 전부였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제 좌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봉연아, 물건이 왜 이래? 요새 물길이 좀 막혀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물길이 막힌 게 아니라 물건을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버텼어요. 좌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팔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집에 돌아오면 또 조용했습니다. 찬소리가 엄해하고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혁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태성이가 현관에 앉아 군화를 닦는 모습도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앞이 보이는 자리. 시어머니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제가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셨고 저는 보낸 사람이 무사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 보이부 사람이 장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순찰이었어요. 제 좌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보이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내비쳤습니다. 9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흘째 아이들은 장백현에서 연길로 이동했습니다. 장 씨가 보낸 다른 안내인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40대로 보였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중국 옷을 입혔어요. 모자를 씌우고 선글라스를 줬습니다. 오늘부터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가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연길까지 차로 4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찬소리가 창밖을 보고 싶어 했지만 태성이가 말렸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라서 조선말이 들리는 게 덜 이상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연길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기차역으로 갔어요. 연길에서 쿤민까지 기차로 이틀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을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종단하는 거리예요. 장 씨가 미리 표를 끊어뒀습니다. 침대 칸이었어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성이가 위쪽 침대, 혁수와 찬소리가 아래쪽 침대에 누웠어요. 안내인 여자는 맞은편 침대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찬소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북한에서 기차를 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고 깨끗한 기차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6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찬소리만 잠들었고 태성이와 혁수는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는 소리. 공안 검문이었습니다. 안내인 여자가 재빨리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칸막이가 열렸어요. 공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안내인 여자가 먼저 자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이었어요. 공안이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어요. 안내인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제 조카들이에요. 연길에서 쿤밍으로 가는 겁니다. 태성이와 혁수에게 가짜 신분증이 있었어요. 장 씨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찬소리는 나이가 어려서 신분증 없이 안내인의 가족으로 위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공안이 태성이의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태성이를 봤습니다. 이름이 뭐야? 중국어였어요. 태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 씨가 미리 가르쳐준 중국어 이름을 말했어요. 발음이 어설펐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족이 하는 중국어가 원래 억양이 좀 다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공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혁수를 봤어요. 너는? 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혁수는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아이였습니다. 중국어 이름을 말하고 나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조선말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공안이 못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안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태성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안내인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웃으면서 공안에게 담배 한 갑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를 가볍게 말했어요. 공안이 담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칸막이가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태성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혁수의 손가락이 하얗게 꺾여 있었어요. 너무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안내인 여자가 혁수를 봤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날카로웠어요. 다시는 입 열지 마세요. 쿤민까지. 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실수를 아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을 계속 꺾고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혁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혁수에게는 필요한 전부였을 거예요. 기차는 이틀을 더 달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성이는 위쪽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천장의 나사가 덜거덕거렸어요. 태성이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새는 거라도 해야 했대요. 혁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기차 검문 이후로 말이 확 줄었습니다.
자기 실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내인 여자가 다시는 입 열지 마세요 라고 했던 말이 그 아이한테는 무거웠을 거예요. 찬소리만 가끔 형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배고파. 태성이가 안내인에게서 받은 빵을 나눠줬어요. 중국 빵이었습니다. 찬소리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커졌어요. 형, 이거 맛있다. 태성이가 웃었습니다. 혁수도 웃었어요. 기차 안에서 처음 웃는 거였습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경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북한이랑 비슷한 벌판이었는데 점점 산이 낮아지고 나무가 달라지고 논이 나타났습니다. 찬소리가 창밖을 보면서 속삭였어요. 형, 저기 바나나야? 태성이가 봤습니다. 바나나인지 아닌지 태성이도 몰랐어요. 북한에서 바나나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르겠다. 바나나 같기도 하고. 찬소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기차가 어느 역에 잠깐 멈췄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소리가 그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태성이가 찬소리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이상했대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처음 깨닫는 눈이었다고 합니다. 찬소리가 말했어요. 형, 여기 사람들은 무섭지 않은가 봐. 태성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 큰 소리로 말해도 되잖아.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 태성이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12살짜리가 한 말인데 어른이 해도 될 말이었어요. 아무도 안 잡아가는 세상. 그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찬소리가 잠이 들었습니다. 태성이가 아래쪽 침대로 내려와서 찬소리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혁수를 봤습니다. 혁수가 태성이를 봤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차 검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태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아니,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위험해질 뻔했잖아. 태성이가 혁수 어깨를 한번 잡았어요. 세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태성이의 방식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방식. 말 대신 한번 잡아주는 거. 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자기 손가락만 꺾고 있었어요. 군밍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까 공기가 달랐어요. 연길은 아직 추웠는데 쿤밍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북한에서 입고 온 두꺼운 옷이 맞지 않았어요. 쿤밍 기차역 앞에서 다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 씨가 직접 왔어요. 해산에서 먼저 출발해서 비행기로 온 거였습니다.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의뢰인보다 먼저 도착해서 길을 깔아놓는 거죠. 장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쿤밍 시내의 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 주인이 50대 후반의 조선족 여자였어요. 아이들은 그분을 김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방 한 칸을 내주고 밥을 해줬어요. 태성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엄에, 그 아주머니가 해준 밥이 엄의 밥이랑 비슷했어요. 된장찌개였다고 해요. 조선족이니까 우리랑 비슷한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태성이는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해산집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김 아주머니가 태성이에게 물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나중에 옵니다. 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올 거야. 어머니는 와. 그 말이 태성이한테는 많이 필요한 말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쿤밍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장 씨가 라오스 국경 통과 준비를 하는 동안이었어요. 그 사이 해산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장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다가왔어요. 봉연아, 보위부에서 돈주 명단 들고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 들었어. 너 이름도 있다는데. 저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9년이잖아요. 소문이 그렇지, 뭐. 영숙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 사람도 9년을 장마당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제 표정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봉연아, 너 뭐 하려는 거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뭘 해? 장사나 하지.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어. 아직은. 그 아직은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어요. 영숙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영숙이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같이 가자고. 당신도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니까요. 영숙아, 몸 조심해.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쿤밍을 떠난 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 씨가 차를 구해왔어요.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차로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포장도로를 달리다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고 마지막에는 차도 갈 수 없는 산길이 나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라오스와 중국 사이의 국경 산악지대였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산길로 넘어가야 했어요. 장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밤새 걸으면 새벽에 라오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태성이가 찬소리를 봤어요. 찬소리는 14살이었고 며칠간의 이동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물에 빠진 이후 기침이 완전히 뚫지 않았어요. 찬소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장 씨가 찬소리를 봤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소.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장 씨가 앞장섰고 태성이, 혁수, 찬소리 순서였어요. 밀림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발밑은 진흙이었어요. 숨이 바로 막혔습니다. 낮에 비가 온 뒤라서 땅이 미끄러웠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찬소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진 거였습니다. 기침이 다시 나왔어요. 2시간째 찬소리가 멈췄습니다. 형, 나 좀 쉬면 안 돼? 태성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장 씨도 멈췄습니다. 쉴 시간 없소. 새벽 전에 넘어야 합니다. 장 씨의 말은 맞았어요. 해가 뜨면 국경 순찰이 시작됩니다. 밤에 넘어가야 했어요. 찬소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태성이가 찬소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올라타. 찬소리를 업었어요. 아버지 군화를 신은 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무거웠을 거예요. 찬소리의 체중에 군화의 무게에 진흙의 저항까지. 하지만 태성이는 걸었습니다. 혁수가 형 옆에서 찬소리의 등을 받쳤어요. 형, 내가 좀 업을까? 됐어. 태성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혁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이 혼자 다 지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3시간째 장 씨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고 태성이가 나중에 말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소. 국경 순찰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거였어요. 원래 루트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2배로 걸린다고요. 그리고 장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태성이가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2,000달러. 태성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전부를 이미 장 씨에게 줬으니까요. 돈이 없습니다. 장 씨가 잠시 서 있었어요. 밀림 한가운데 밤이었습니다. 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이 순간 장 씨는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브로커는 사업가니까요. 돈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장 씨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앞으로요. 갑시다. 2,000달러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해산을 떠나기 전 새벽에 제게 했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밀림에서 찬소리를 업고 걷는 태성이의 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건지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로 6시간을 더 걸었어요. 찬소리의 열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등에 엎인 채로 이마가 뜨거워졌어요. 태성이의 목 뒤로 찬소리의 열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혁수가 물통에 남은 물을 수건에 적셔서 찬소리 이마에 올렸어요. 걸으면서요. 어둠 속에서 수건을 적시고 이마에 올리고 다시 적시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태성이가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이 어머니한테 배운 건지 할머니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저한테서 들은 건지 태성이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온 겁니다. 새벽 5시쯤 장 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아이들이 주저앉았어요. 태성이가 찬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아버지 군화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혁수가 하늘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밀림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형, 우리 넘어온 거야? 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소리가 눈을 떴어요. 열에 취한 눈이었습니다. 형, 여기 어디야? 라오스. 라오스가 어디야? 몰라. 근데 중국은 아니야. 찬소리가 웃었어요. 열이 있는데도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라오스 쪽 안내인을 만나서 이동했습니다. 라오스 안내인은 중국 사람도 조선족도 아니었어요. 라오스 현지인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장씨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 안내인이 아이들을 보더니 찬소리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어요. 장씨가 통역했습니다.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찬소리는 산길에서 열이 올랐다가 겨우 내린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성이가 대답했어요. 걸을 수 있습니다. 찬소리가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4살짜리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차와 도보를 번갈아 써야 했어요. 낮에는 차를 타고 차가 못 가는 구간은 걸었습니다. 라오스의 풍경은 아이들이 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해산은 겨울이 길고 산이 험했는데 여기는 덥고 축축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기가 많았습니다. 찬소리 팔에 모기 물린 자국이 빼곡했다고 해요. 이동 중에 하룻밤을 노숙해야 했습니다. 안내인이 나뭇잎을 깔아서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찬소리가 누워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여기 별이 해산이랑 똑같다. 태성이가 하늘을 봤어요. 맞았습니다. 별은 같았어요. 해산에서 보던 별이나 중국에서 보던 별이나 라오스에서 보던 별이나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러네. 혁수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모기가 100배야. 찬소리가 웃었습니다. 태성이도 웃었어요. 밀림 한가운데에서 셋이서 웃었습니다. 모기에 물리면서요. 둘째 날 찬소리의 기침이 다시 나왔습니다. 산길에서의 열이 완전히 낫지 않았던 거예요. 걸으면서 기침을 했어요. 기침 소리가 숲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안내인이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찬소리가 입을 막고 기침을 참았어요.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기침을 참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혁수가 물통에서 물을 꺼내 찬소리에게 줬습니다. 물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한 모금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찬소리가 물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혁수에게 돌려줬습니다. 형도 마셔. 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빈 물통이었습니다. 혁수가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한테 그 한 모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장씨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장씨가 자기 돈으로 물을 3병 사왔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병씩 줬어요. 태성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어요. 태국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앞두고 일행이 분리됐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못 간다고요. 2명씩 나눠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태성이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혁수, 찬소리 먼저 가. 혁수가 형을 봤어요. 형은? 나는 다음에 간다. 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같이 가. 태성이가 혁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형이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태성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혁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형 앞에서 울지 않는 아이니까요. 혁수가 찬소리 손을 잡고 먼저 갔습니다. 태성이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밀림 속에서 다음 안내인이 올 때까지 6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태성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메, 그 6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혼자 앉아서 기다렸다고 해요. 밀림에 벌레 소리밖에 없었다고요. 아버지 군화를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진흙이 말라붙어서 원래 색이 안 보였대요. 그 군화를 보면서 태성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기다렸을까? 보이부에 끌려가서 혼자 앉아서 우리를 기다렸을까? 6시간 뒤 안내인이 왔습니다. 태성이는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태국 쪽에서 혁수와 찬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소리가 태성이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형, 태성이가 찬소리를 안았습니다. 혁수가 옆에 섰어요. 셋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말했어요. 다 왔다. 하지만 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해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어요. 장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마당 거래처를 통해 은밀하게 전해진 메시지였어요. 셋 다 도착. 석자였습니다. 저는 그 석자를 보고 좌판에 앉아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이 오가는데 저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살았구나. 아이들이 살았구나. 저는 좌판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 좌판이 무거운 좌판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음이요. 아이들이 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고 저는 해산에서 열흘을 더 버텼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어땠냐고요. 장마당 좌판에 앉아서 물건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봉연아, 장사 안 해? 물건이 좀 밀려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물건을 들여올 돈이 없었습니다. 미천이 바닥났으니까요. 하지만 좌판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보이부가 제 자리를 확인하러 오니까요. 저는 빈 좌판 앞에 앉아서 강 건너를 봤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던 그 불빛이 장마당에서도 보였어요. 중국 쪽 간판 불빛. 아이들은 저 불빛 너머를 지나서 훨씬 더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장 씨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차례, 제 차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신분증, 그리고 남편의 가죽 가방.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은 이미 전부 썼으니까요. 빈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방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 아이들이 밥을 먹던 식탁, 남편의 군화가 놓여있던 신발장 옆. 군화는 태성이가 가져갔으니까 빈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 열쇠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올 집이 아니었는데 습관이었을 겁니다. 집을 나설 때 열쇠를 챙기는 습관. 새벽 2시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장 씨가 보낸 안내인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이 아니었어요. 도보였습니다. 저 혼자니까 트럭까지 필요 없었어요. 안내인과 둘이서 강변까지 걸었습니다. 30분이었어요. 해산에서 두만강까지 30분. 48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건너본 적 없는 강이었습니다. 강변에 섰어요. 4월 중순이라 물이 조금 더 불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넜을 때보다 수위가 높았어요. 무릎 위까지 올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빨리 건너시오. 초소 교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소. 15분. 강 폭이 약 30m였어요. 30m를 15분 안에 건너야 했습니다. 물살이 있으니까 직선으로는 못 가요. 비스듬히 걸어야 합니다. 저는 강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태성이가 말한 그 차가움이었습니다. 뼈까지 스미는 차가움. 4월인데 물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돌이 움직였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발이 헛디뎠어요. 몸이 기울었습니다. 물속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손으로 물을 짚었습니다. 남편의 가죽 가방이 물에 닿았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을 놓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빈 가방이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게라고 해봐야 가죽 가방 하나의 무게뿐이었어요. 하지만 물속에서는 그 무게마저 부담이었습니다. 놓을까?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을 놓으면 남편을 놓는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가방이 남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새벽에 두만강 한가운데에서 저한테 남편은 그 가방밖에 없었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걸었어요. 강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무릎까지, 종아리까지, 발목까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춥기도 했고 긴장이 풀린 것도 있었어요. 안내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쉴 시간 없소. 갑시다. 맞았어요. 강을 건넌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갔던 루트와 비슷한 길을 갔어요. 장백현에서 하루 숨고 연길로 이동하고 기차를 타고 쿤밍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니까 아이들 때보다는 빨랐어요. 눈에도 덜 띄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조선족 여자로 위장했어요. 실제로 조선족과 구분이 안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찬소리의 얼굴. 쿤밍에 도착했을 때 김 아주머니가 반겨줬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문 앞에 서서 울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김 아주머니가 밥을 해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태성이가 말한 그 된장찌개. 한 숟갈 먹었는데 해산집에서 끓이던 맛과 비슷했어요. 두 숟갈째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세 숟갈째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김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다시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쿤밍에서 이틀을 머물고 라오스 국경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으니까 산길이 아이들보다 수월했어요. 하지만 수월했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밤새 밀림을 걷는 건 48세 여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발목이 부었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안내인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전합니다. 방콕까지 차로 갑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해산을 떠난 뒤 처음으로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차창 밖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방콕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들어가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해산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시어머니의 방에 다시 앉을 수 없다. 남편이 돌아올 집이 사라진다. 잠깐 열쇠가 생각났어요.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이 열쇠가 여는 문은 이제 제 집이 아닌 문입니다.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으시죠?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사람의 한국어. 억양이 달랐어요. 해산 말투도 아니고 평양 말투도 아닌 부드럽고 빠른 말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게 제가 한 첫 마디였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분 다 안전합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키가 크니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 군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군화의 진흙은 닦였지만 흠집은 그대로였어요. 혁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던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찬소리가 맨 앞에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어메, 그 한마디였어요. 찬소리가 저한테 안겼습니다. 14살인데 안기니까 아기 때만큼 작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가벼웠나. 트럭에서 올려다보던 그 얼굴이 지금 제 가슴에 묻혀 있었습니다. 찬소리가 말했어요. 어메, 왔어? 왔다. 저는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태성이가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혁수가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형 앞에서 안 울던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안았어요. 두 팔로는 셋을 다 안을 수 없어서 한 팔에 찬소리, 한 팔에 혁수를 안고 태성이는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대사관 복도에서 넷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저는 그 순간 9년 동안 모은 돈이 생각났어요.
70억, 3만 달러. 전 재산. 그 돈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남편의 빈 가죽 가방과 해산집 열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빈손인데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9년 동안 번 전부가 지금 제 팔 안에 있었으니까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5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찬소리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메, 구름 위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해산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장마당 좌판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은 많았지만 그 하늘 위에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태성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버지 군화를 좌석 밑에 넣어뒀더라고요. 짐칸에 안 맡기고 자기 발밑에 둔 거였습니다. 혁수는 기내식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어메, 이거 공짜예요? 공짜야. 혁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2번째 숟갈에 눈이 커졌습니다. 3번째 숟갈에 혁수가 웃었어요. 장마당에서 세상 물정 다 배운 아이가 비행기 밥 하나에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도착장 문이 열리는 순간 빛이 쏟아졌어요.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4월 말이었어요. 한국의 봄 햇살은 해산과 달랐습니다. 해산의 봄은 아직 겨울 같았는데 여기는 따뜻했어요. 찬소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긴장한 거였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태성이가 먼저 걸었어요. 아버지 군화를 다시 신고 있었습니다. 그 군화 소리가 공항 바닥에 울렸어요. 해산 흙길에서 나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깨끗한 바닥이었어요. 저는 태성이의 등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남편의 등과 닮았어요. 어깨가 넓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는 자세가요. 그렇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수돗물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나뉘어 나오는 것, 화장실에 휴지가 항상 있는 것, 불이 24시간 들어오는 것, 해산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찬소리가 하나원에서 처음 한 일이 있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하나원 근처 작은 편의점이었어요. 찬소리가 라면,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한참을 세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메, 여기 라면이 100개야. 저는 웃었어요. 세지 마, 다 살 거 아니잖아. 찬소리가 깔깔 웃었습니다. 태성이도 웃었어요. 혁수도 웃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넷이서 웃었어요.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08년 여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파트 12층이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해산 아파트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이 나왔고 전기가 끊기지 않았고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았습니다. 제 신발, 혁수 신발, 찬소리 운동화, 그리고 태성이가 아버지 군화를 현관 한쪽에 나란히 놓았어요. 신발이 4켤레였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쌀밥에 된장찌개,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4개 놓았어요. 숟가락을 4개 놓았습니다. 찬소리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어메, 아버지 그릇은 안 놔요? 저는 찬소리를 봤습니다. 15살이 된 아이였어요. 해산에서 아버지는 정말 출장 간 거예요? 하고 물었던 아이.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아버지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성이가 일어섰습니다. 찬장에서 밥그릇 하나를 더 꺼냈어요. 빈 그릇이었습니다. 밥을 담지 않았어요. 빈 그릇 그대로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그릇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태성이도, 혁수도, 찬소리도, 저도요. 그릇 5개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넷은 밥이 담겨 있었고 하나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어요.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49살에 남한에 왔어요.
해산에서는 돈주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게 없었어요. 학력은 인정이 안 됐고 경력은 장마당 도매상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급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적었습니다. 해산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굴리던 사람이 식당에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냐고요? 상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으로는 밥이 안 나옵니다. 그건 해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성이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태성이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메, 이거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 돈이었어요. 위안화도 달러도 아닌 한국 원. 처음 만져보는 지폐였습니다. 해산에서 9년 동안 위안화와 달러만 세던 손이 한국 원화를 세고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뇌물로 바칠 필요가 없는 돈이었어요. 누구에게 숨길 필요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좌판 밑에 감출 필요도 마루 밑에 묻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돈의 뜻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혁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눈치로 배운 아이가 책으로 배우니까 빨랐어요. 1년 만에 검정고시에 붙었습니다. 대학에 가겠다고 했어요. 찬솔이는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함경도 억양이 남아 있었거든요. 찬솔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메, 나 말투 고쳐야 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아니면 말고 내 말투야. 찬솔이가 웃었어요. 그 뒤로 찬솔이는 말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냐고 물으면 예, 해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숙이요. 남한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소식을 들었어요. 해산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서요. 영숙이가 돈주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교화소에 수감됐다고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여기서 버틸 수 있어. 아직은. 영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이라고 했었어요. 그 아직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내가 영숙이한테 말했어야 했나. 같이 가자고, 당신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영숙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 답을 아직 못 들었어요. 남편 소식도 없었습니다. 요덕 관리소에 들어간 뒤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돌아가신 건지. 태성이가 가끔 현관에 놓인 아버지 군화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신지 않는 군화. 닦아도 새 것이 되지 않는 군화.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군화. 태성이는 그걸 닦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날 태성이가 군화를 닦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태성아, 예, 아버지가 보고 싶지? 태성이가 군화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 한 글자에 16살부터 26살까지 10년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출장 갔다는 말을 믿어주던 16살. 군화를 물려받아 신고 동생들을 업고 강을 건넌 25살.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온 26살. 저는 태성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제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였으니까요. 말 대신 한번 쓸어주는 거. 태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감는 게 보였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울지 않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감은 눈 위로 속눈썹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해산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저는 67살입니다. 해산을 떠난 지 19년이 됐어요. 태성이는 44이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태성이가 그 아이한테 군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할아버지 거야 하고요. 혁수는 40이 됐어요. 대학을 나와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해요. 기차 안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혼나던 아이가 지금은 중국어로 거래를 합니다. 찬솔이는 33입니다. 요리사가 됐어요.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메뉴에 된장찌개가 있어요.
쿤밍에서 김 아주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라고 합니다. 저는 찬솔이 식당에 가끔 가요.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해산에서 끓이던 맛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김 아주머니의 손맛도 섞여 있고 나만의 재료도 섞여 있어요. 그 찌개를 먹으면 해산 부엌 창문이 생각나요. 강 건너 불빛이 생각나요. 별인 줄 알았던 그 불빛.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9년 동안 70억을 모았고 하룻밤에 전부 썼다고요. 지금 제 통장에는 그 70억이 없습니다. 3만 달러도 없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이 전부였어요. 다만 그 전부의 뜻이 달라진 거예요. 해산에서 전부는 위안화 뭉치였습니다. 보이부 뇌물이었고 장마당 미천이었고 아이들 밥값이었어요. 지금 전부는 이겁니다. 추석에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 태성이 아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는 거. 혁수가 전화해서 어메 밥 먹었어요 하는 거. 찬소리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 그게 제 전부예요. 빈 그릇은 아직 식탁에 있습니다. 추석마다 꺼내놔요. 밥은 담지 않아요. 빈 그릇 그대로 놓습니다. 남편 자리예요. 아버지 군화는 태성이네 현관에 있어요. 태성이가 가끔 닦습니다. 아들한테도 닦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해산 집 열쇠는 아직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여는 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집이 그대로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는지, 허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해요. 그건 열쇠가 아니라 제가 살았던 시간이니까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깹니다. 시계를 보면 3시예요.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 보내던 시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봅니다. 해산 부엌 창문이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창문이에요. 강 건너 불빛 대신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보입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매일 문 앞에 서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남편을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었어요. 남편이 끌려간 뒤 제가 장마당에 나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가 되신 말이었어요. 태성이가 밀림에서 찬소리를 업고 걸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해산에서는 버티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견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아니,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태성이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혁수가 대학 졸업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찬소리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새벽 3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불빛이 보여요. 어릴 때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게 간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간판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불빛은 아파트 단지 가로등입니다. 별도 아니고 간판도 아니에요. 그냥 불빛이에요. 그런데 그 불빛 아래에 제 아들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트럭 앞에 선 어머니, 나의 아들 셋을 보내고 빈 장마당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말이죠. 저는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새벽에 편의점을 갈 수 있고 라면을 100가지 넘게 고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강 하나 건너편에 큰 소리로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있다는 걸요. 거기서 아이 셋을 먹이려고 9년을 버틴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요. 봉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던 어머니, 아프시면서도 항상 괜찮다고 하시던 어머니, 나라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자식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은 똑같더라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그 묻어둔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